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미증시가 연일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새 3대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1.5% 이상 뛰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네, 이날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 소식에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덩달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항공주와 여행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유가는 8거래일 만에 5.6%로 크게 오르면서 10월물 WTI가 배럴당 65.6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 3월 이후 하루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인데요.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이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와 미국의 낮은 원유 재고, 그리고 중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로에 그치면서 우려가 완화되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달러와 대체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골드는 1%가량 오르면서 1,800달러 선에 올라섰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한 1.25%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금리 하락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 힘을 받고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에 맞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잠시 후 진행되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맞선은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굉장히 좀 풀어주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사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운데, 네. 저는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우, 철저하게. 그 전일 오늘 간만에 이제 코스피가 좀 반등을 했죠. 네. 네, 반등했는데 당분간 좀 오를 거예요. 네, 어제 미증시에 대한 어떤 채널 추이가 깨지면서 네. 그 코스피에 대한 저점 레벨링이 박스권에 딱 도달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속적인 어떤 매수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정확히 꺼내는 거예요. 제한된 매수세다. 박스권 내에서 그냥 단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다. 네,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저 마스터님 되게 신기했던 게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이 나스권, 박스권 상단을 뚫었으니까 매수 포지션을 딱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시면서 흐름 좋네요. 내일 우리 국내 증시도 좋겠습니다 하고 딱 짚어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됐어요. 오늘 국내 증시도 흐름이 좋았고, 아니, 심지어 나스닥도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게 어제 이제 코스피에 대한 마감 포인트 자체가, 종가 포인트가 네. 이제 저점 박스권 구간을 일단 딛고 올라간 자리에서 이제 미증시까지 밀어버리면은 증시에 대한 어떤 박스권의 상승대 추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네. 되는군요. 어제 파동을 좀 이따 나스닥을 체크 드리겠지만, 어제 파동이요, 제가 매수를 들었었는데 이게 죽을 파동이 아니었어요. 어제는. 예. 어제는. 그래서 이제 요새 증시가 나스닥이 상방 갔다가 단숨에 하방으로 그냥 내려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어제 파동 같은 케이스는 계속 오를 수 있는 파동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매도 보지 말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멈출 가능성이 종가 자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코스피에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나스닥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구리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몇 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왜냐면 이게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구리 물어보신 분들. 제가 왜냐면은 쉽게 설명드리고 싶으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죠. 근데 구리라는 상품이요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오늘 구리 딱 한 번 설명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구리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시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제 말씀 그리고 오늘 국내 시장도 좋을 것이다라는 예언도 적중해 주셨고 사실 어제 유가도 언급해 주시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하지 못했는데 오늘 딱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이 반등은 최근 매도세에 대한 조정 반등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기술적인 싶고 반등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왜 올라가고 있냐면은 네. 그 9월 1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이걸 좀 딜레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에서 계속 내포하고 있는데 네. 뭐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유가 관련해 갖고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감산 완화분을 좀 보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이 큰데 제대로 된 상승 추이를 타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류를 해야 돼요. 오펙 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은 유가 관련해서는 9월 초반까지 좀 기다리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 이제 들이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게 한 번 오펙에서 이제 시동 걸면은 다시 이제 상승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지난번에도 나스닥 고점 잘 짚어주셨고 나스닥에 관해서는 거의 귀신처럼 잘 잡아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따가 나스닥 관련해서 시황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1시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다소 김 빠진 잭슨홀 심포지엄에 실무 경제 둔화로 방향이 기울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달러 약세에 급등하면서 1,8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오일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낮은 재고량도 한몫했습니다. 유로 FX는 11월 이후 최고치를 터치했던 달러 인덱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유로가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Ending unemployment benefits had a little impact on jobs and fueled $2 billion spending cuts study finds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해석해 드리면 미국의 연구 결과 실업수당 폐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오히려 20억가량의 지출 감소를 부추겼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일찍 폐지한 주들은 몇몇 사람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기는 했지만 가계 지출을 거의 20억 달러 감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해를 끼쳤다라는 내용입니다. 26명의 주지사는 9월 6일 노동절에 공식 실업수당 만료가 되기 몇 주 전 먼저 실업수당을 종료했죠. 이 실업수당을 주는 것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막고 또 노동력 부족을 부추긴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요. 네, 컬럼비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그리고 토론토 대학교의 경제학자와 연구원들이 금요일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실업수당 종료가 고용 문제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네, 연구 논문을 공동 저술한 매사추세츠 대학교 에머스트 경제학 2배 교수는 고용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잃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적인 소득 없이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서 가계는 주당 지출을 20%가량 줄였습니다. 그 결과 6월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조기 폐쇄한 주에서 소비 지출이 거의 20억 달러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논문 공동 저자이자 토론토 대학의 조교수인 마이클 스테프너는 20% 지출 삭감은 대부분 저소득층인 이들 가구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실업률이 높은 주들이 9월 6일 이후에도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미국 구조 계획이 제공하는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두배 교수는 실업수당을 폐쇄한 주들의 고용 속도가 7월 중순에 정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일자리 증가가 급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봤습니다. 스테픈 나우 조 교수는 노동시장에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면서 많은 일자리가 있고 저임금 노동력이 있지만 아직까지 일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어떤 노동 경제학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오픈 퀘스천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경제학자들은 이 다른 가능한 요인으로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문제와 또 간병을 해야 한다는 책임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급여라든지 혜택,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은 완충 장치를 제공해서 좀 일자리 복귀를 부추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가 미국의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라는 결과 발표가 나온 데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실업수당 종료가 고용 회복에 직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제가 신세계 리턴즈에서도 몇 번 외신 기사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로 이렇게 또 다뤄진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예상보다 하락하고 부진했던 것을 보면 또 이 기사 내용이 좀 반영이 일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따가 저희 마서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24% 상승한 15,34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패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색깔을 제가 좀 헷갈리겠는데 이해를 바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연두색을 제가 어제 봤던 이 두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냥 지우고 보는 게 편하겠네요. 예, 시청자분들 보기 불편하니까. 자, 이게 전일파동이거든요. 예, 어제 제가 이제 방송하고서 이제 이 파동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었는데 여기 어제가 깨졌어요. 보통 이제 상단을 치고 나가면요, 그 당일날 안 죽어요. 예, 매수만 봐야 되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황이. 지금 차트 상황, 어제 차트 상황은 이 연두색입니다. 지금은 이제 파동값에 대한 채널링이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채널에 대한 구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추세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파동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파 구간이 다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는 무엇을 시사하느냐. 오늘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고점 가능성의 베이스가 굉장히 높다. 자, 근데 본격적인 매도에 대한 진입 구간은요, 15,300에 대한 15,250, 270이죠. 지금 단가상으로. 이 추세의 이탈 국면부터 매도를 봐야 돼요. 지금 이 국면은 대기 구간이에요. 대기 구간. 현재 지금 수치값은 대기 구간입니다. 이런 자리 들이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고점 가능성이 시사된 자리에서 이제 추세가 변하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탈이 나오는지 체크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매도 대응에 대한 구간이 확보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단가로서 15,270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오시 그때부터 매도 추세 가능성을 포착하자. 이렇게 가능성을 짚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나오면 의미 없어요. 매도는. 아시겠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매매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는 이탈 뒤에 봐야 됩니다. 이탈 뒤에.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60분봉을 한번 체크를 들어봐야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일목균형표상 추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요,
제대로 된 매수를 보기 위해선 지금이 아니라 15,100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15,270 있죠. 이탈 나오면 이 구간에서 조정력이 좀 세게 드러나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딩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보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매수에 대한 단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5,100선부터 지지 여부를 측정하고 다시 재매수를 보는 게 나아요. 현재 상황은 60분 봉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구간에 대한 트레이딩은 어제 그리고 전전일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조정분을 좀 노리는 게 굉장히 낫다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세요. 자, 그리고 코스피 궁금하신 분들 있으니까 코스피 설명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제가 이 박스에 대한 유지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국내 선물 차트예요. 코스피 선물 차트. 자, 제가 전일 상승을 본 이유는요. 전전일 저점에 대한 지지가 부딪힌 이 박스 형태를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나스닥이 채널링을 깨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지력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제 시가부터 쳐버리거든요. 네. 코스피는요, 미증시가 종가가 상단 위에서 놀고 있으면은 그대로 쳐버려요. 시작할 때부터 그대로 쳐버려요. 그럼 이 상승이요, 이제 미증시가 계속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냥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까지 상방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노려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제가 주식이 최근에 장이 안 좋다. 요 며칠이죠? 한 2주 동안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포트 조정하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라오면. 지금 반등을 주면 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를. 제가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1년 전에 대한 어떤 21년도 이전에 대한 상승분, 그거에 대한 반영 여부, 국내 증시를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4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레버리지 조절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다? 작년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잖아요. 그 기대값에 니즈를 충족 못할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그나마 증시가 박스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15,27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 4분기에 대한 조정을 좀 미리 대비를 잘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나마 증시가 지금 밑에서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밑에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채 금리가 1.2%에서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올리지 못하는 여건이 마련돼서요. 이게 지금 4분기에 급등이 나와버리면요, 국내 증시도 조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예상치는 2,600에서 2,800선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확보가 되는데 지금 당장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미국채 금리가. 미국채 금리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여기선 당분간 놀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국채 금리도 그냥 밑단에서 노니까. 근데 4분기 때 이제 국채 발행량을 늘려버리는 얘기가 나와버리고 그 가능성이 시사되면은 이제 국채 금리 급등 나오면서 증시 조정도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거죠. 위험합니다. 예. 그 비중 조절을 이제는 조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단 레벨링에 다시 도달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스피 현물화 지수로 보게 된다면 3,300선에 있는 그때 타이밍에 이제 비중 조절을 조금 축소시키는 계획성을 좀 잡고 있으면은 좋은 판단이 될 거예요. 포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재산 보호에 있어서.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난다긴다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그죠? 선물을 잘하는 사람도 손실은 항상 따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잘하는 사람도 손실은 따라요. 근데 그 위험도에 대한 비중 조절을 정말 잘해요. 이 레버리 조정. 지금 내가 여기 이 시장에는, 자 보세요. 연준이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퍼붓는 상황에서 증시에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는 위험을 좀 가중시켜요.
레버리지를 올리죠. 오히려 좀 공격적인 대응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증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시장 이제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비중이 축소가 들어가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시기 더. 그죠? 이 포트 구성을 잘해요. 포트 구성을. 이번 내가 이제 조금 모멘텀을 좀 쉬었다가 한 6개월 정도 어느 구간에 대한 하락 포인트가 왔을 때 그때부터 재대응을 해야겠다. 그때 다시 한번 비중 늘려야지. 이 생각으로 많이 들게 돼요. 그죠? 그래서 거시적인 경제를 보는 게 그 이유잖아요. 그죠? 그거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는 뭐냐? 포트 비중 좀 줄이자. 이것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전일 질문이 하나 왔는데, 네. 자, PPT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저도 준비를 하면서 네. 걱정을 많이 해요. 이거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시청자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네. 제발 하면서 생각을 하지. 네. 제발 또 안 했으면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값이 많이 떨어지죠. 비철금속 관련해 갖고 이제 제철주 관련이죠. 철강업에 대한 주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상승 랠리를 못 갈 거예요. 철강업은 철강업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승 랠리 어렵다. 자, 일단 구리값을 얘기를 하는데 예. 관련해 갖고 철광석 가격 급락했다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슈퍼사이클은 없습니다. 고점 나왔다. 최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승 랠리 2달 전만 해도 외신에서 계속 그 얘기 나왔어요. 1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이다 이건. 슈퍼사이클 이건 계속 올라갔다 몇 년 동안. 슈퍼사이클은 보통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게 미국의 물가 지수고 오른쪽이 보시면은 이게 구리 선물 지수예요. 기간에 대한 모멘텀은 비슷합니다. 근데 상승과 하락의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재화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 그게 구리 가격을 반영해요. 그 상승률이. 그 대표적인 재화에 대한 특수성을 가진 게 구리 비철금속이에요. 왜냐면은 비철금속이라는 건 소모재예요. 재화라는 것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따르는 마련이 있는데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을 즉각적으로 보이는 게 구리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리값이 일단은 결론은 뭐냐면은 구리값이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왔다는 시그널은 물가 상승률이 여기서 제한 국면에 걸릴 거라는 뜻하고 일맥상통해요. 일맥상통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이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값이 고점을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소모재니까.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제가 15년 동안의 차트를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구리값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근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구리값에 대한 고점을 예상하려면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해해야 되죠. 물가 상승률이 왜 여기서 고점이 나옵니까, 회왕님? 안 그래요? 이걸 알아야지 구리에 대한 어떤 상승 추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슈퍼사이클이 제한적이라는 걸.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가 이제 실제금리 구하는 공식처럼 또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연동 국채 금리를 빼면 돼요. 이걸 흔히 팁스라고 합니다. 팁스.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물가연동 국채라는 표현을 하네요, 여기서. 그죠? 국채. 그러면 이거는요,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 파월이 계속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없어라고서 얘기를 하죠. 물가에 대한 우려는 걱정 없어. 물가 걱정하지 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물가는 걱정하지 마. 고용이 더 중요해. 얘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무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연준의 구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템이 있고 무기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최근 이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의 15년간 물가 추이를 보면은 이 박스권에서 상승이 제한적이죠. 이게 더 못 치게 올라가게 하는 게 연준의 역할이에요. 연준의 역할. 어떻게든 막아야 돼. 왜냐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거든. 그죠? 물가 상승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요,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악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순환 구조가 돼요. 그럼 연준에서는 이거를 더 못 치고 올라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대체 어떻게 막을까?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그죠? 근거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페드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달 800억씩 딱 사고 있죠, 국채만. 네. MBS 채권 400억 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MBS 채권,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은 400억 사고 있고, 지금 국채는 800억 사잖아요. 그죠? 근데 연준이요, 국채가 800억이라고 했지 어떤 800억을 그 안에 있는 국채에 대한 연물 있잖아요. 어떤 연물, 어떤 연물, 어떤 연물. 그죠? 이거는 자기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국채는 800억으로 규정돼야 되는데 10년물이든 5년물이든 그리고 물가 연동 국채든 이거는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5월에 갑자기 내용을 바꿨어요, 얘네들이. 5월에 이제 물가가 계속 뛰니까 네. 갑작스럽게 여기 팁스 보이시죠? 팁스. 이게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 연동 국채예요. 아까 계산 공식이 나왔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팁스의 비중을 조절해 버렸어요. 여기서 5%로 1%를 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가고 물가 연동,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금리 포함해야 돼요. 물가 연동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되죠. 이게 비중을 낮춰버리면, 팁스 매입 비중을 낮춰버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봐봐요, 내가 이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네요. 내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걱정 없다는 게, 물가를 봐야지 구리 가격이 보이는데 네.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벙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할라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봐봐요. 자, 지금 물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파월이 계속 그 얘기했단 말이죠. 물가 걱정하지 마. 그죠? 물가 걱정하지 마. 네, 일시적일 거야. 네, 일시적일 거야.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얘네가 이제 페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네. 지금 원래 이제 이 매입 비중이 800억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다 합치면 800억이에요. 이게 국채양이에요. 근데 이거 사고 이 비중 바꾸는 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페드가. 그럼 여기서 그 물가 상승이 너무 올라가니까 갑자기 연준이 팁스에 대한 매입 비중을 줄여버리는 거야. 6%에서 5%로. 이게 뭘까요? 그럼 결국에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펼쳐지면서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이거 또 바꾸면 4% 되잖아요. 또 오르면 또 3% 만들 수 있고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이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근자감이 아니고 근자감이 이유 있는 아니 근자감이지. 그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니까. 근거 네. 없는 자신감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파월이. 자, 6%에서 5% 낮추고 또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또 4%로 낮춰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제어 못하면 폭발을 해버리죠. 그럼 구리값을 못 막겠죠. 그죠? 근데 얘네는 막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환경 매크로가 조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연준은. 네. 그럼 이거 올라가게 냅두겠습니까? 페드에서? 그렇죠. 안 냅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이스를 전제로 깔고 5%에 대한 비중에서 4%, 3%, 2%, 1%까지 남아있다.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근 구리에 대한 사이클 수위예요. 자, 우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너무 짧게 보이니까 제가 다시 볼게요.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구리 슈퍼 사이클을 올 수 없게 만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거? 그러니까 온다는 개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멘텀이 그럼 그 슈퍼 사이클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제를 깔아야죠.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이해가 가고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하고 자신감을 보였는지 네. 또 이해가 가네요. 오늘 이 구리 질문 주신 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저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좀 이런 부분을 알게 됐네요. 네. 사실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유동성이 항상 이제 과부하되는 시기라고 좀 평가를 하긴 해요. 네. 네, 그 물가 상승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데 우리 2008년에 리먼 사태 때 구리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때도 뭐 유동성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시기예요. 근데 결국에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 상승 추이가요, 이 물가 상승률 추이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상황이. 안 그래요? 그렇군요.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 전 이래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구리에 대한 가격은요, 앞으로 이제 하방 추이를 좀 기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거예요. 앞으로. 그럼 몇 년간 여기서부터 또 똑같은 사이클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리값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완전히 슈퍼사이클을 치려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중국이 안 하겠습니까? 중국이 한다는 거죠. 중국이 왜냐면은 제조업 지수가 이제 구리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제조업 지수 상향을 쪘다, 구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 그죠? 그죠? 그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앞으로 모멘텀을 본다면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률의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하방 추이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물가 상승률을 보고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비철금속 관련해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볼만한가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리는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관련해서는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만나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피님이 주신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 이번 주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그에 따른 코스피 영향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거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네. 사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이제 단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가 됐고 이건 시장에 다 반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측정은 거의 안 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그 증시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장에서 그렇겠죠. 네, 환율적인 부분보다 네. 그러면 증시 영향력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평가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낮다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2달 전에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가 다 얘기한 건데. 그렇죠. 네. 2달 전에 나왔던 알고 숙제이기 있었죠. 때문에. 금리 인상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네네. 저도 이미 알고 뭐 있었어요. 2번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가갖고 그 당일날 제가 얘기 드리는데 그 당일날 오늘 금리 인상 하나?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중앙은행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예. 예고하고 다 이제 한두 달 전부터 그때 반영 들어가요. 그 당일날 갖고 오늘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짜 그건 분석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 절대 그렇게 소스 안 보내네요. 예. 미리 다 예고를 해요. 왜냐면은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네. 충격을 완화해야 어느 정도 하니까.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포해요. 중앙은행은. 네네. 이미 몇 달 전부터 반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반영이 된 거고 반영이 됐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급등과 급락 포인트는 나올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환율 관련해서 지금 반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하시는 게 좋고 제가 환율 관련해서 원달러 관련해서 증시의 영향이 낮다고 평가를 한 것도 그때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낮다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주의 한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셨고 또 코스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일 보셨습니다. 제가요 네. 그 금통위 관련해 갖고 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코스피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그 지금 한국은행 통화 정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제가요. 좋죠. 네, 한국은행 통화 정책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왜 금리 인상이 이미 다 가능성이 나왔는지 환율 한번 보고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한번 금통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청자님들께서 예 하고 환호 소리 제발 들리는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후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이 미국 그리고 유럽 순으로 진행이 된다면 유동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금리를 먼저 올린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질문이요, 굉장히 질문이 난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증시의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떤 부분이 논점으로 얘기하시는지 좀 이해를 못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근데 뭐 증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한국이 먼저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하고 유럽은 몰라요. 유럽은 가능성을 좀 낮게 보세요. 웬만하면. 예정도 없고 가능성도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채권 시장이라든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어떤 증시에 대한 부분은요. 네, 후후님께서 잠시만요. 증시 자금이라고 실시간 네. 답변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증시 자금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증시 실시간으로 자금이 빠진다고 보다는 네. 그 어제 부자대상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시즌에 돌입이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네. 그 유동성에 대한 장세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장세로 넘어가요. 아하. 그죠? 예. 그 자금이 그렇겠네요. 빠지고 안 빠지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세에서 그 지금은 유동성에 대한 장세잖아요. 네. 실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실적이고 좋고 안 좋고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 시선이 네. 쏠리는 방향으로 그죠? 움직이더라고요. 돈이 지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빠지냐 안 빠지냐 그거 가지고 노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안 중요해요. 예. 제가 이거 그 FMC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페드에서 그 작년 2020년도 3월이었어요. 그때 제가 여기서 방송 이 자리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실적 얘기를 뭔가 하고 있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실적 얘기 존중하는데 지금 페드에서 지금 몇 천조를 붓겠다고 하는데 실적이 그게 중요하냐.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장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에 대한 장세 매크로 환경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요. 예. 그 시장의 환경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자금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여부는. 아시겠죠? 네. 그때 그 환경에 대해서 변화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저거에 대해서 자금들이 이동한다? 이동하는 게 원리 원칙상 맞겠죠. 근데 시장 매크로 환경이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인 상황을 질문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좀 정확하게 답변 드리고 좀 시원하게 드리고 싶지만은 네. 항상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게 원칙상 맞는데 원래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 매크로 환경을 살펴봐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에 네. 그걸 좀 체크를 그때까지 이제 금리 인상할 때까지 제가 여기서 꿋꿋이 버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 네. 굉장히 멋진 발언 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경제 자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로 엮여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가자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스닥, 골드, 오일, 향후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거 확실하게 좀 답변 드리는 게 좋겠죠. 네, 한 가지 질문에 다 담아 주셨네요. 예. 저 굉장히 질문이 영리하신 것 같아요. 네. 일석다조. 이거 뭐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아우, 네. 정말. 이게 지금 제가 일봉을 좀 먼저 볼 건데, 일봉이 한번 지금 저는 이제 15,600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나스닥은 일단. 지금 일단 부딪힐 수 있는 상승 추이가요. 예전에도 한번 나스닥 고점 딱 포인트 잘 집어주셨는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제가 좀 크게 해서 볼 것 같은데 지금 부딪힐 수 있는 단가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예, 상단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일봉상 범위 여기.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또 눌리고 올라간다면 더 높은 값을 지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그 상황에 대한 연출인데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예요. 예, 나스닥은 단순히 이겁니다. 이 시장 내에서 이제 실제 금리에 대한 어떤 채권 금리에 대한 변동에 따라서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가능성이 놓이는 거예요. 4분기 때. 아시겠죠?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오일 한번 볼게요. 오일은 지금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최근 어떤 이제 급락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좀 다소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유가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유가에서 그 셰일가스 관련해 갖고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최근에 많이 늘렸어요. 최근에. 근데 어려운 표현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미국 셰일 쪽에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0까지 갔잖아요. 네. 이때 셰일 업계에서 뭘 했었냐면은 해지 계약을 했어요. 해지 계약. 왜냐면 이러한 사태가 방지하는 걸 위해서 해지 계약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직까지 계약이 유효하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번에 뭐 설비를 늘리겠다,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면서 갔지만은 이 상승이 굉장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단 단순하게 좀 본다면 $60 하방으로 좀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60 하방으로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현재 모멘텀 구성상. 이 부분만 좀 체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는 유로랑은 좀 달라요. 유로랑은. 지금 골드가 추이가 굉장히 그 시장 환경이 다시 반등값을 보이는데 골드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요. 이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지금 질문 한번 다시 볼까요? 네, 나스닥과 골드, 일단 오일, 향후 시나리오가 근데 궁금합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온다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달러가 테이퍼링 하게 되면 강세가 드러나고 여기서 뭐만 도와주면 되냐면 네. 국채 금리만 급등하면은 골드는 조금 주르륵 내려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요. 지금 국채 금리가
여러분들 1.2레벨링이 바닥이란 표현이 많습니다. 1.2레벨링. 그게 무슨 뜻이냐? 골드가 이 임금 매물대에서 고점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보세요. 예. 여기서 좀 놀다가 최근에 놀다가 그 다음에 4분기 때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유로는 추세를 잘 만드는데 금은요 흔들면서 내려가요. 그건 이제 상품에 대한 성격 차이예요. 왜냐? 금이라는 거는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지만은 국채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테이퍼링 얘기했지만 스탠딩 레포 도입하면서 또 어려운 거 나오는데 달러가 올라간다고 했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 상황은 와전이 돼 버렸어요. 그럼 금값도 굉장히 어려운 추이를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향후 전망이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 있고 달러도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계단식 하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가자님께 이 나스닥과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 빠르고 또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스탁 리치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중국 감독 당국이 미국 회계감사 요구에 협력키로 했다는데 아시아 신흥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일까요? 이 중국의 산불 정책, 그러니까 암호화폐, 빅테크 기업 사교육 금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농담 아니라. 아니, 점점 정말 질문들의 수준이 네. 완전히 높아요. 이거는 제가 좀 조사한 다음 얘기 드릴게요. 저는 되게 솔직하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죠. 중국 관련 이야기. 제가 이거를요 준비한 다음에 그 톡방에 남길게요. 스탁리치님 아이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이디 기억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국 외울게요. 회계 감사 요구에 협력키로 했다. 이거 제가 확인하고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해왕 마스터님도 노란톡 계시니까 네, 아마 이거 체크하고 답변을 네, 드릴게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김감래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실물 경제가 둔화로 방향이 기우는 것 같은데 정말 실물 경제 둔화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둔화라는 표현이요. 이거죠. 경제가 성장률이 있잖아요. 네.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돈을 팡 퍼부었으니까 네. 강제로 팡 올린 거거든요. 마구마구 퍼붓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에요. 상승률이라는 게 뭐예요? GDP 상승률, GOP 상승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값이에요. 전월 대비 상승률.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승률은 돈을 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값이 막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적정치 들어오면 상승률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들어가요. 경기 둔화라는 표현은 상승률이 제한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게 항상 상승률을 보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돈을 끊으면은 상승률이 제한적으로 모멘텀으로 드러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정부, 중앙은행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 환경만 조성해주면 돼요. 그게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둔화됐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한다면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런 표현 같은데 그게 경기에 대한 어떤 절대값 회복이랑 그렇게 나쁜 표현은 아닌 겁니다. 예, 그게 막 우려할 만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한 경제 환경이 여건이 유동성,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부채를 좀 걱정할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경제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부채보다 이제 경제 순환이 굉장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이 경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둔화라고 해서 꼭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답변 만나보도록 하고요. 벌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노란톡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 관련한 여러 질문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